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달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자금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5060 세대의 대부분은 최악의 방식으로 자산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 배치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얻게 됩니다. 1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15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의 75%가 부동산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35%입니다. 나머지 65%가 금융자산입니다. 일본은 부동산 비중이 40% 정도입니다. 나머지 60%가 금융자산입니다. 한국은요? 75%가 부동산입니다. 금융자산은 25%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자산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대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올랐습니다. 무조건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평당 100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평당 1억 원을 넘습니다.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 시절 주식은 어땠습니까? 1997년 IMF 터지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주식하다가 패가망신한 사람 이야기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집을 사라. 집은 절대 배신 안 한다. 맞습니다. 그 시대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지금도 통할까요?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아니, 이미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 넘게 빠진 곳이 수두룩합니다. 지방은 30%, 40% 빠진 곳도 있습니다. 아, 그건 일시적인 거야. 금리가 내리면 다시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나라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입니다. 1990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꺼졌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할 거야. 34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집값은 아직도 1990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 일부를 제외하고 일본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버블 붕괴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34년입니다. 그 34년 동안 일본의 5060세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노후 파산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일본이랑 한국이 같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구조를 보십시오.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게 1994년입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게 2000년입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게 2006년입니다.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일본이 걸었던 그 길을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건 경제학 원론입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7명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OECD 평균이 1.5명입니다.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에 집을 살 젊은이가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산 75%가 그 집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아니, 도박보다 못합니다. 도박은 그래도 당장 현금을 걸잖아요. 잃어도 현금으로 잃습니다. 부동산은요? 팔리지 않으면 현금화가 안 됩니다. 급하게 팔려면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팔릴 때까지 세금은 나가고 관리비는 나가고 수리비는 나갑니다. 돈이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통장에 찍힌 숫자는 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상태. 이게 지금 대한민국 5060세대의 현실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으면 왜 위험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65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다른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100만 원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부부 기준으로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여유 있게 살려면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축에서 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축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니까 5억짜리 집 외에 금융자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이 1억 5천만 원으로 매달 150만 원씩 빼쓴다고 치겠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1억 5천만 원 나누기 150만 원. 100개월입니다. 8년 4개월입니다. 65세에 은퇴하면 73세에 저축이 바닥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남자 80세, 여자 86세입니다. 73세에 돈이 바닥나면 그 뒤로 7년에서 13년을 어떻게 삽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73세에 집을 팔면 어디서 삽니까? 전세를 가야죠. 월세를 가야죠.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집이 제값에 팔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35년, 2040년이면 집 살 사람이 더 줄어 있을 겁니다. 지금 5억짜리가 그때 5억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억에 팔릴 수도 있고 3억 5천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더 안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의 미래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쪼들리다가 결국 집을 헐값에 팔고 그것마저 빠르게 까먹고 자녀에게 손 벌리는 미래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괜찮아. 자녀들이 도와주겠지. 제가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아니, 자녀가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얼마나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신혼집 전세 보증금, 손주 양육비. 한 자녀당 평균 3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많이 쓴 집은 5억, 6억 씁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서 나옵니다. 저축해서 학비 대주고, 집 담보 대출 받아서 결혼 비용 대주고, 퇴직금 털어서 전세 보증금 보태주고. 자녀를 위해 쓴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나중에 도와주겠지. 그 아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 3040세대가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애 낳으면 교육비, 양육비 감당이 안 됩니다. 본인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부양할 여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자기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수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나중에 도와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기부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기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다시 손 벌립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요. 좀만 더 빌려주세요. 어머니,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해요. 이렇게 빌려간 돈이 돌아온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이게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녀에게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여러분의 노후는 위태로워집니다. 자녀가 잘 되면 도움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녀도 자기 살기 바쁘니까 도움을 못 줍니다. 자녀가 못 되면 오히려 계속 손 벌리니까 도움은커녕 부담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5060세대가 처한 이 중에 함정입니다. 자산의 75%는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현금이 없고 나머지 현금마저 자녀에게 쏟아부어서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은 바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사장과 이 과장입니다. 둘 다 올해 65세 은퇴했습니다. 김 사장은 평생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젊어서 꽤 벌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5억짜리 아파트 한 채 샀습니다. 20년 전에 2억 주고 산 게 5억이 됐으니까 잘 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둘입니다. 아들, 딸. 아들 대학 보내느라 학비 보태주고, 유학 보내느라 생활비 대주고,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보태줬습니다. 아들한테만 2억 넘게 썼습니다. 딸도 결혼할 때 예단 비용, 혼수 비용, 신혼집 보증금 일부 보태줬습니다. 딸한테도 1억 넘게 썼습니다. 김 사장이 은퇴할 때 가진 게 뭐였냐면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 통장에 3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90만 원 나옵니다. 사업하느라 가입 기간이 짧아서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로 200만 원은 필요합니다. 90만 원으로는 110만 원이 모자랍니다. 통장에 3천만 원 있으니까 매달 110만 원씩 뺐으면요. 27개월 법합니다. 2년 3개월입니다. 김 사장은 은퇴하고 2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안 좋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시기였습니다. 5억을 부르니까 매수자가 안 나타납니다. 4억 5천으로 낮추니까 그래도 안 팔립니다. 6개월 동안 집이 안 팔렸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들에게 손 벌렸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좀 급하다.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아들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사정이 빠듯합니다. 맞벌이 하는데 대출금 갚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한테 핀잔 듣는 게 보입니다. 김 사장은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사업한다고 바쁘게 살았는데 노후에 자식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결국 집을 4억 2천에 급매로 넘겼습니다. 5억짜리가 4억 2천에 팔린 겁니다. 8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4억 2천에서 전세 보증금 2억 내고 나니 2억 2천이 남았습니다. 이 2억 2천으로 생활비 110만 원씩 뺐으면 몇 년 버틸 수 있습니까? 200개월입니다. 16년 8개월입니다. 김 사장이 지금 68세입니다. 16년 8개월 뒤면 85세입니다. 평균 수명 80세 넘기면 그 뒤로는 또 어떻게 삽니까? 김 사장의 노후는 불안합니다.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삽니다. 여행, 꿈도 못 꿉니다. 손주 용돈, 마음껏 못 줍니다. 친구들 모임, 밥값 부담되니까 잘 안 나갑니다. 이게 김 사장의 현실입니다. 이 과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장도 대기업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김 사장보다 번 돈은 적습니다. 똑같이 5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자녀도 둘입니다. 아들, 딸. 그런데 이 과장은 자녀에게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대줬지만 유학은 안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도 최소한만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사정도 빠듯하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자녀들이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다른 집은 전세 자금도 대주던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하시네. 그런데 이 과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다 퍼주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냐?
너희한테 손 벌리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쓸 거다. 냉정해 보였지만 이 과장은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과장이 은퇴할 때 가진 게 뭐였냐면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 통장에 1억 5천만 원, 퇴직연금 계좌에 1억 원, 합계 7억 5천만 원입니다. 김 사장이 5억 3천만 원이었으니까 2억 2천만 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주택연금이 뭐냐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집값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5억짜리 집을 65세의 주택연금에 넣으면 매달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약 120만 원입니다. 이 과장은 국민연금 100만 원에 주택연금 120만 원 합쳐서 매달 22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 쓴다고 치면 매달 20만 원씩 남습니다. 통장에 1억 5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둡니다. 퇴직연금 1억 원은 따로 굴립니다. ETF에 넣어서 연 5%씩 불리면 10년 뒤에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과장의 노후는 여유롭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부부 해외여행 갑니다. 작년엔 일본, 올해는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손주들 만나면 용돈 넉넉히 줍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서 밥값도 시원하게 냅니다. 자녀들은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잘 사시니까 우리가 마음 편해요. 부담 없어요. 이게 이 과장의 현실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시작점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5억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얼마나 쏟아부었느냐? 김 사장은 3억 넘게 썼습니다. 이 과장은 최소한만 썼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김 사장은 집을 그냥 묵혀뒀다가 급하게 팔았습니다. 이 과장은 주택연금으로 바꿔서 매달 현금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차이가 10년 뒤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 배분을 바꾸십시오. 부동산 75%, 금융, 자산 25%. 이 비율은 너무 위험합니다. 목표는 부동산 50%, 금융, 자산 50%입니다. 당장 집을 팔라는 게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5억짜리 집을 65세 주택연금에 넣으면 매달 120만 원씩 받습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요. 집값의 일부를 매달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얼음덩어리를 쓸 수 있는 물로 녹이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 잡으십시오. 둘째, 금융자산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누십시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말라는 말 아시죠?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의 주머니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주머니, 생계형 주머니입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돈입니다. 1년에서 2년치 생활비를 여기에 넣어둡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예금이나 CMA에 넣으십시오. 수익률은 낮아도 괜찮습니다. 이 돈은 지키는 돈입니다. 두 번째 주머니, 자산 형성형 주머니입니다. 3년에서 10년 뒤에 쓸 돈입니다. 적당히 굴려서 물가 상승률은 이겨야 하는 돈입니다. TDF나 채권형 펀드에 넣으십시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연 4%에서 6%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머니, 트레이딩형 주머니입니다. 10년 넘게 안 쓸 돈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녀에게 물려줄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은 공격적으로 굴려도 됩니다. 주식형 ETF,
해외 ETF에 넣으십시오.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 같은 거요.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 7%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주머니, 비율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생계형 20%, 자산 형성형 50%, 트레이딩형 30%. 이건 예시입니다.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조절하십시오. 중요한 건 한 곳에 몰아넣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이게 제일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쏟아붓는 돈,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결혼 자금 대줘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 보태줘야 하는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부모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1억 쓰면 여러분의 노후에서 1억이 사라집니다. 그 1억이 없으면 나중에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합니다. 결국 돌고 돕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사정도 빠듯하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대신 아버지가 너희한테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거다. 처음엔 자녀들이 서운해할 겁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고마워할 겁니다. 부모가 알아서 잘 사시면 자녀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거든요.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부모의 노후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서야 여러분도 편하게 사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산, 즉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65세에 은퇴하면 35년을 더 삽니다. 35년을 그냥 노는 노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쓸모 있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이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경험을 살려서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취미를 살려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단순히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 노후의 여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사람을 만납니다. 집에서 TV만 보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 이게 100세 시대 최고의 노후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것들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안전하다? 아닙니다. 팔리지 않는 부동산은 짐입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면 돌아온다?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면 안전하다? 아닙니다. 물가 못 이기면 가난해집니다. 이 세 가지 상식을 버리시고 새로운 원칙을 세우십시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 자산을 늘린다. 주택연금으로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꾼다. 금융 자산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눠서 관리한다. 자녀에게 올인하지 않고 내 노후를 먼저 챙긴다.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한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김 사장이 아니라 이 과장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